네, 오늘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한중길 교수님도 보이시고 특히 윤희성 교수님께서 학생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연구에 참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44회입니다. 그 저희들이 한 10년 가까이 이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첫 주제는 이상석 해양진흥공사 팀장께서 HMM 전환권 행사 등등 그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제2부는 정우영 변호사님이 그 선주업 그러니까 금융 선주업에 대해서 좀 용역한 결과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첫 주제 그 HMM의 전환권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뭐 등락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슈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출장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상석 그 팀장님께서 뭐 회사의 기밀이 아닌 한은 그 한도 내에서 우리 HMM의 전환권 행사 그리고 전환권뿐만 아니라 뭐 연구체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 이제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또 법률적으로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연구회 회원들에게 좀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전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금일 말씀드린 주제는 요새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HMM 저당권 행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해양진흥공사 앞에는 수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HMM의 전환권을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행사를 해서 뭐 공적 자금에 대해서 부당하게 뭐 사유화한다느니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기사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 특히 또 이걸로 인하여 좀 주가도 많이 HMM 주가가 많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내부 자료는 최대한 배제하고 보도화된 내용들만 가지고서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내용을 대부분 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아신다면 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한데 다음 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합뉴스의 2021년 10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HMM에서 이제 연구 전환 사채 6천억을 조기 상환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러려면 이 기사를 보시고 좀 궁금하실 일들이 생각을 해보면 전환 사채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전환 사채는 또 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금융을 조금 하시는 분은 만기가 30년이네? 라는 어떤 이런 생각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신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제 말씀이 들리시나요? 좀 네, 노이즈가 잘 너무 들립니다. 심하신가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다음 기사인데요. 보면은 해진공이 HMM이 발행한 6천억 규모의 연구 시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위에 좀 타이틀을 보면 해진공이 지분율 19.96%로 2대 주주로 등극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은과 해양재능공사가 갖고 있는 HMM의 연구체는 여전히 2조 7천억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 내용들을 갖다 좀 보면서 이게 왜 그리고 또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해당 시비는 HMM의 상환 시도가 중단되고 해진국의 몫이 주식이 뭐 83,000 뭐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요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은 금융 용어이긴 한데요. 메자닌 금융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금융 용어, 이거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법률 용어로서는 회사법에 보시면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CB랑 BW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금융적으로는 메자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메자닌이 무슨 의미냐면 주식의 성격과 채권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을 갖다가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혹은 주식이면서 채권인 이런 것들을 갖다 메자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전환사채는 이제 법률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처음에 채권 전환사채를 갖다 인수를 하면 향후에 얼마 가격에 의했을 때 이거를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6천 원에 뭐 어떤 한 주에 6천 원 정도로 전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만기가 3년짜리였는데 3년이 지나 보니까 이 주가가 6만 원이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6천 원을 가지고 채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6만 원짜리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런 걸 갖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전환사채입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급자체는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채권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주식을 그만큼을 더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B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주로 바뀌는 거고 신주인수급자체인 경우에는 채권자이자 주주가 되는 겁니다. 채권이 주식을 바뀌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주식을 갖다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이 아니라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워런티라고 합니다. 그런 권리를 갖다 워런티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유가증권 시장에서 워런티는 워런티만으로 거래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게 불리형이냐 비불리형이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뉘어가지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략적인 개념이 이렇다. EB는 이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EB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이다. 발행회사가 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으로 이제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EB 같은 경우에는 한진카리브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EB로 해가지고 전환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EB를 갖다가 산업은행이 인수를 한 거죠. 요런 식의 정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종자본증권은 뭐냐? 이게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전환사채, 뭐 신주유수급사채, 교환사채가 동일한데 영국자가 붙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회사 결정에 따라서 연장할 수가 있어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체대조표상에 부채 계상이 되고 이게 만약에 전환사채라서 전환이 되면 자본으로 다시 계상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지만 이거를 자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이 지났을 때 발행회사가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기상환하지 않을 경우 스텝업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발행회사가 이게 스텝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뭐 3년 동안에 이렇게 30년입니다. 일단 만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 보통 30년으로 발행을 하는데요. 이걸 갖다 회사 결정에 따라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만기가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회사에 있는 거죠. 발행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신종자본증권은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자본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정 시점이 지났을 때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는 발행회사가 이 스텝업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예를 들어서 3%였는데 3년 후에는 6%가 되고 뭐 5년 후에는 10%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금리가 현재 시점에서 3%가 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3년 후에 5%가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올라가는 거 그걸 갖다 스텝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발행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갚아버려야지. 너무 이자가 비싸다. 이런 걸 바로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에서 발행회사가 이걸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상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려보시면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반 사채와 다른 점은 결국 상환 부담이 없거나 만기가 장기라서 실질적인 만기가 영구적이다. 그리고 배당은 당연히 없겠죠. 지금은 사채니까요. 그리고 이자 지급이 없거나 또 유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겁니다. 대신에 우선주, 보통주, 주식을 빼고는 이 채권은 가장 후순위에 있게 됩니다. 다른 일반 사채권자에 비해서요. 물론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동일한데 이거는
이제 영구적으로 거의 주식에 더 가까운 거니까 보통주, 완전 주식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상한순위가 모든 채권에 대해서 흡순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좀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제 신주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구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매자닌에서 말했던 그 시비를요. 그래서 투자자는 사채를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건 동일하고요. 기업 재무정가 점에서 보면 기업 입장, 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금을 영구적으로 안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구 시비는 만기가 있지만 채무자가 원하실 아까 만기를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아주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유리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이지만 자본의 계산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런 자본 잠식 이슈들도 해소할 수가 있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 유리한 점이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회계적으로 문제가 좀 되는데 이거는 예전에 김유정 차장이 좀 발표한 내용입니다. 잠깐만 내려보시면 과연 이 신종자본주권이 법에 우리 회사법에나 뭐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금 맞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융감독은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제 몇 년 후부터는 부채로 봐야 된다, 자본으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금융감독뿐만 아니라 한국 그 KIFRS에서도 더 이상은 자본으로 봐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신용평가사가 이 연구체를 갖다 평가할 때는 각 신용평가사마다 뭐 예를 들어 나이스 혹은 뭐 한신평, 한기평 이런 데서 크레딧 레이트를 설정을 할 때 일정 부분만큼은 자본으로 인정하고 일정 부분만큼은 부채로 인정하고 그 각자 자기 맘대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신용평가사에서 맘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런 약간 불분명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영구채는 법적으로 이게 사채냐 주식이냐 이건 당연히 지금 저희 이제 우리 그 회사법상 우리나라 회사법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영구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채 그렇지만 사채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채권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계적으로는 이거를 주식은 아니지만 자본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법적으로는 채권이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법하고 회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본 개념을 봤으니까 영구 전환 사채의 인수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금 뭐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있는 이런 거는 191의 영구채입니다.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선박해양이라는 그 산업은행 자회사로 되어있던 회사에서 지금 인수를 한 내용인데요. 이때 2017년에 HMM의 선박 열차 셀진 레스백을 갖다 지원할 때 선박은 처분 손실의 보전 및 부족 유동성 확보, 자본 확충 지원 목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지금 한국 선박해양에서 2천억을 인수했는데 그리고 만기가 30년입니다. 그리고 발행일 1년 경과후부터는 콜옵션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발행 후 1년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 전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3%고 5년 후 스텝업으로 3%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발행된 주요 조건입니다.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과연 영구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해요. 이렇게 누구나 발행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왜냐면 처음에 금리가 낮으니까요. 그러면, 영구 전환 사채를 누가 인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보통 일반적인 회사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메자닌이라고 하는 전환사채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구 전환사채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자본시장 쪽에서 일반 회사채를 갖다 발행할 수 있는 최저의 크레딧 레이트를 트리플 B 플러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B 제로만 돼도 사실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회사채 가지고는 조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트리플 B 마이너스의 레이트를 가진 회사다 라고 했을 때 이 트리플 B 마이너스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환사채는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으니까 이자가 회사채에서 이자율이 일반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6%라 그러면 전환사채는 4%, 3%에도 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심지어는 제로 쿠폰이라고 하는데 그 금리를 0%로 해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발행이 돼요. 트리플 B 정도만 돼도요. 그런데 만약에 트리플 B에서 제로 쿠폰으로 발행이 된다는 건 이자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채권을 누가 인수해 가느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팔립니다. 이게 왜 팔리냐면은 우리가 이걸 업사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로 쿠폰이지만 나중에 이 회사가 성장해가지고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 캐피털 게인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갖다가 인수를 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트리플 B 마이너스의 그 언더, 예를 들어 더블 B 플러스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채도 전환사채 같은 일반 매장인 금융도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수가 해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회사에 누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회사에는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렇다면 영구전환사채는 어떻게 발행을 하는 거냐? 누가 발행을 하냐면 여태까지 영구전환사채는 은행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은행들의 크레딧 레이트는 굉장히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더블 B 정도는 되겠죠. 더블 A는 정도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KB은행이 30년 동안 안 망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도 안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지 돈을 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KB은행이 발행할 때.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레이트가 굉장히 높은 아주 좋은 대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들만이 영구채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야 인수가 되니까요. 그런데 HMM에서 그때 우리가 2017년, 16년도에 발행했을 때의 지금 경영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영업 손익하고 단기 손익 그 밑에 보시면은 신용등급의 변동을 보시면 이때 2016년에 또 트리플 C의 D였습니다. 회사채. 이게 회사채 신용등급이래 또 이제 그 코퍼레이션 레이트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신용등급이 트리플 C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절에 한국선박해양이라는 데는 트리플 C를 영구전환 사채로 3%로 빌려준 겁니다. 잠깐 밑에 내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신용평가 등급별 회사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잔인이 아닌 회사채를 보겠습니다. 회사채가 발행이 거의 되지도 않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에 더블 B인 HMM의 크레딧으로는 만약에 시장에서 조달이 됐다고 해도 11%에서 12%가 된다는 거죠. 지금 회사채를 한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지금 신용등급이 더블 B 등급의 3년 만기 채권이다. 이거 아까 영구전환 사채 30년이라고 했잖아요. 시장금리는 당연히 10% 넘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그런데 이때 HMM에 6천억이나 되는 걸 영구채로 3%로 갖다가 지금 지원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 금융시장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발행을 할 수가 없는, 인수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금융기관은 배임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걸 갖다 이 당시 했다는 거죠. 2016년, 2017년도에요. 예, 그 아래 좀 다시 밑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연구체 발행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SKENS, 대한항공, 이마트, CJ 대한통운, 롯데칠성, 신세계 굉장히 레이트가 다 훌륭한 데들입니다. 최소한 AA 정도 될 거라 보는데 얘네들의 금리를 보시면 3%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발행 시기도 2019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B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조금 더 보시면 영구채 발행 사례 보면 한국남동발전, 서부발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으로 한국남동발전이라는 이제 국가의 어떻게 보면 기관, 어떤 발전 자회사죠. 한국전력에. 얘네가 발행 금리가 4.38이었습니다. 일반 회사채는 3.24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구채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보다는 1%더 이제 높게 발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만기는 당연히 30년이고요. 뭐 그리고 이제 HMM은 2012년도에 이제 발행한 걸 보면은 7.5로 약간은 좀 7.0으로 약간은 좀 높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대비를 했을 때도 굉장히 높게 이 당시에는 줬다. 3%가 그 부분을 갖다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왜 해양진흥공사는 전환사채를 갖다가 전환권을 행사하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환을 갖다가 이제 행사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상환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빌렸던 채권액만큼을 갖다가
해양진흥공사에다 HMM이 돈을 주는 그게 이제 상환권을 행사한 거고 저희는 그 상환권이 행사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전환권을 행사해서 그 상환권을 막은 겁니다. 해양진흥공사는. 그랬을 때 보면 만약에 전환 사채를 갖다 조기 상환을 했다. HMM의 어떤 계획대로 그러면은 당연히 이자 비용은 없습니다. 상환했으니까요. 그렇지만 현금이 유출돼 버립니다. 현금 물론 지금 현금 많지만 사실은 구조조정하는 데서 현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세를 매일 체크를 하니까요. 그리고 자본이 그동안은 신용자본으로서 자본 인정이 됐는데 그 자본이 감소가 되고 부채 비율은 당연히 소폭 증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본이 감소됐으니까. 그렇지만 해양진흥공사가 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현금 유출이 없습니다. 자본의 감소도 없죠. 그리고 그래서 재무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신용평가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이런 겁니다. 총 발행이 될 예정인 주식과 현재 발행이 된 주식, 그러니까 영구 전환 사채하고 현재 발행된 주식을 총 다 합하면 100%인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은 25%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 75%는 다 영구 전환 사채로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25%만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 25%는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75%의 주식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오버행 이슈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금융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25%는 실질적으로 이게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CMA, CGM이 요새 너무 좋아가지고 4배가 올랐어도 이건 2배밖에 안 오르는 겁니다. 왜냐면 한 주의 가치가 대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르는데 상방에 압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버행 이슈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산업은행이 한번 먼저 이 전환권을 행사했고 해양진흥공사가 또 전환권을 행사하니까 지금 이 오버행 이슈가 현실화가 됐다 이러면서 HMM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MM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야 너네들이 공적 자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갖다 떨어뜨렸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밑에 내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냥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다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좀 더 내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기존의 영구십이 75%의 물량이나 다 대기 물량으로 갖고 있는데 주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그렇다 그러면 너희들 지금 현재 191회차 영구십이 6천억 그 다음에 그 산업은행이 한 191차인가요? 뭐 그때 12까지 전환이 됐을 때 현재 지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2021년 9월 말 이거 행사하기 전에는 해양진흥공사는 3.44%밖에 없는 3대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6천억을 주식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산은과 거의 비슷한 1대 주주가 돼버렸죠. 산은과 공사 이렇게 거의 1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요. 내년부터 해양진흥공사가 HMM의 단독 관리를 하게끔 예정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이런 전환에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지분이 없이 어떻게 단독 관리를 하나 이런 또 근본적인 또 이유들도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기 물량이 산업은행도 있고 영구시비가 해양진흥공사도 있는데 너희들이 다 바꿔봐라 그러면 다 주식으로 다 전환해봐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엔드피처의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 비율이 이거를 보시면 산업은행은 36.02% 해양진흥공사는 35.67%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소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은이나 공사나 뭐 이렇게 본다면은 그 압도적인 거의 70%를 넘는 지분을 산은과 공사가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더 세분화시켜서 산은과 공사가 그러면 얼마씩 갖고 있느냐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1대 주주, 2대 주주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조금 너무 좀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참 생소하신 분들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또 다 아시는 분들은 이거 뭐 너무 쉬운 걸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왜 이게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뭐 집회를 하고 있는지 해양진흥공사가 정말 좀 HMM한테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HMM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좀 잘못 인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좀 해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지분율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